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보다 심도 있는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널 토의는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질문하실 수 있고 발언하실 수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편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패널 토론은 저장신 이용호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영호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여기 앉아 계신 강사님들의 강연을 듣고 시야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널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은 메타버스 포럼 의장님을 맡고 계신 한양대학교 박종현 교수님이십니다. 옆에 오른쪽 옆에 계신 분은 서울대학교 병원 수학외과에 계신 김현영 교수님이십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서울대학교 병원 융합의학과 공현중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계신 분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황재인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시작을 여기 앉아 계신 패널분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씩. 네, 제가 먼저. 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강연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예전부터 의료 AR 과제 같은 것들을 좀 했었고요. 최근에는 간호를 VR, AR을 이용해서 간호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버추얼 휴먼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고요. 그래서 이 피교육자가, 그러니까 간호사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하면 이 에이전트가 되게 칭찬을 해주면서 기뻐하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약간 막 실망하면서 약간 표정이 안 좋아지고 이런 피드백을 주면 교육하는 피교육자한테 어떤 교육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 제가 간호과 교수님하고 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게 뭔가 이게 감정 같은 것들을 적절히 나와 표현함으로써 이 시스템이 굉장히 부드러운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고 이런 것들 흥미롭게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오늘 아까 수술용 어떤 AR 치료 상황에서 또는 수술 상황에서 AR 같은 기술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하던 시절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제도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이게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단계의 허들을 넘어야 되고, 또 아마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어떤 기술이 개발돼서 어떤 현장에 집어넣을 때 이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패널 토론에서 실제로 의대 교수님들 참여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메타버스에서 의료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목숨, 운명이 달린 종착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이노베이션이 이제 많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소아과 김현영입니다. 이번 와가지고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 만나뵙게 돼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융합학과 공영준 교수님이랑 같이 일하게 된 지가 2, 3년 됐는데 한 번도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강의를 듣게 돼서 좀 유익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잠깐 저기 플로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 메타버스가 의료에 적용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휴머니즘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가장 그 휴머니즘에 반대에 서 있는 그 기술 위기임에는 틀림없지만 가장 인간적인 메타버스가 의료 메타버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말씀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융합학과의 공영준입니다. 융합학과라는 게 서울대병원에서 시작한 것이 2020년 8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의 융합학과라는 것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과들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 융합학과는 처음이실 텐데요. 융합학과의 분과를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과에는 크게 4가지 분과가 있는데요. 의생명공학, 또 의공학이라고 불리는 분과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학 분과, 그다음에 의생명과학 분과, 그다음에 의료정책 분과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는 의공학 분과에서 영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분야 연구자들이 이제 최근까지도 계속 핫하게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이제 의료 영상의 AI죠.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저 역시 뭐 병원에 있는 데이터, 또 병원에서 저장하고 있지 않지만 새로 정의해서 생성해서 모아서 인공지능 분석하는 연구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최근에 융합학과를 시작하면서는 이제 확장현실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또 김현영 교수님과 또 그 외 다른 임상 선생님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점점 더 확장현실 기술에 대한 연구 주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부터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글로벌 키워드가 이제 저희에게도 다가와서 저희도 결국은 병원 차원에서 서울대병원에서는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게 됐었고, 김현영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수님과 고민하던 차에 또 의료 메타버스 학회라는 소사이티를 또 시작하는 계기도 마련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창립 총회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확장현실 기술을 조금 더 메타버스적 관점으로 연결시키고 또 꾸미고 이런 일들을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치료제, 그다음에 교육 트레이닝, 그다음에 인트라 OP, 프리 OP 이런 4가지 분야 관점에서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융합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홍재입니다. 제가 이제 VR을 하게 된 거는 이제 한 97년 정도 됐습니다. 대학원 생활하면서 이제 VR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뭐 최근까지 지금 VR이나 AR 쪽이 그렇게 시장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졸업하고 할 때쯤은 이제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하기 바랄 때는. 그렇지만 막상 받았을 때 별로 시장이 없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가 아니면 이런 VR, AR 같은 게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왜냐하면 졸업하고 이제 세미나 가서 한 100명 앉은 데서 증강현실 아시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한 대여섯 명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증강현실,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친숙하게 아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이제 그 VR을 의료에 적용한다 이런 거는 더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의료 메타버스 학회 같은 것도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오늘 역시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명확하고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많구나. 근데 실제 기술 사이드는 아직까지 그렇게 그런 걸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술하는 입장에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진짜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병원에 필요한 기술이 어떤 건지도 파악하는 그런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네 분 패널 토론자님들의 얘기를 잘 들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신 토론분들이 서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청중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의사 선생님이시죠? 그분은 의사 선생님 맞는가요? 아니세요? 왜냐면 저기 오늘 강연을 듣고면서 느낀 게 의사 선생님을 제가 알기로 주로 임상 위주의 교육을 받으시고 분주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연구하는 것에는 좀 사실 의외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두 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메타버스 연구에 많은 의지를 갖고 참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AR, VR, DTX, 메타버스는 그 환자를 진료하거나 아니면은 후세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의 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라고 규정짓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의료 메타버스 학회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아직 이런 쪽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의사 선생님들한테 기술 개발이 이렇게 되어 왔고 활용이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시자 이런 취지가 좀 더 큰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식이냐면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수술 시뮬레이터 개발이나 아니면 트레이닝 하는데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이 소아정신과나 정신과 아니면 임상양리학 쪽에서 디지털 트리트먼트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한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 차원에서는 어떤 플랫폼을 VR 버추얼을 만들기 위해서 병원 아까 몇 가지 사례 보여드린 대로 병원 자체에서 이렇게 가상현실로 병원을 소개한다든지 환자 면담을 주도한다든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첨언드리면은 제가 이제 저는 의학 전공자로서 오랫동안 병원 캠퍼스에서 연구를 해왔거든요. 교육을 해왔는데 제가 관찰한 임상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수가 되면은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분야 중에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웹랩 실험, 바이올로지 실험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과거에는 많았고 최근에 와서는 드라이랩,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나 의료기나 그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이제 신진 교수님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라고 하면은 결국은 기술에 관심을 갖고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분야만 차이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혁신 기술들이 굉장히 문턱이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많은 사람들 또 의료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런 AI나 또 확장현실이나 이런 분야를 직접 다룰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AI 분야는 임상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직접 코딩을, 프로그래밍을 하셔가지고 임상 현장에 적용도 하고 계세요. 심지어 그 모델 만든 걸로 창업도 하셔가지고 제품화도 하고 계시고 그거를 본인이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현실 분야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또 메타버스 최근에 이제 기술이 우리에게 다가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현영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직접 만들고 또 체험하고 또 교육에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시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거나? 제가 뭐 한 가지 이제 저도 의료 관련해서 이 연구를 이것저것 좀 저는 증강현실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컴퓨터 비전 쪽, 3차원 컴퓨터 비전 쪽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저런 과제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예전에 한 5년 이상 전인데 그 경영학과 선생님하고 이제 어떤 회사가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원격 치료 재활운동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는 프로그램을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정보통신부 장관상도 막 받고 이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3차원 기술 같은 거를 잘 집어넣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만든 그 특허도 거기서 이제 사갔고요. 그래서 거기가 되게 잘 되기를 바랬는데 결국 이제 수입이 생겨야 되는데 이 회사가 프로그램이랑 이거 되게 잘 만들어갖고 이제 거기에 실제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해가지고 탄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모델이 결국 없어가지고 이제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법적인 문제더라고요. 이게 원격 치료 행위 이런 거가 이제 간주돼가지고 그거는 불법이다 뭐 이렇게 돼서 제도적인 장애 때문에 되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아까 온라인 동의 받는 거 그런 거가 이제 제 생각에는 시작점이 돼서 좀 이게 좀 풍토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으로 하는 어떤 행위 같은 것들이 증빙수단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사실 대면하고 한거나 그렇게 온라인으로 한거나 그게 객관적으로 증빙만 남는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으면 제 생각에는 원격 이제 운동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 실제 예상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뭐 운동 처방을 내려주고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의료 시스템의 일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게 이제 또 새로운 산업으로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 의사 선생님들이 좀 그런 거를 개선하는 거에 조금 더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그런 거 하실 시간이 없으시지만 국회에다가 좀 압력도 가해주시고 이럴 필요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좀 해봤습니다. 근데 몇 분의 노력 갖고는 되게 힘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제 선생님 정형외과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잘 정립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원격 의료까지 이제 확장해서 말씀하셔서 원격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원격으로는 의사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원격 의료가 되면은 몇몇 병원만 말고 다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 안 그래도 지금 수도권이나 빅센터들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우리 사회적인 풍토에서 원격이 되면은 지방 병원들은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극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필요성은 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저희 병원에서도 시범사업 비슷하게 국제과제 진행 중인 걸 알고 있거든요. 도서 산간지방에 그것도 딱 국한이 돼 있어요. 도서 산간지방에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약간 정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까지 같이 있는 거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어떤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사회적인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뭐 기술은 원격 진료에 대한 기술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격으로 관련해서 공영실은 과제도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예, 제가 김현정 교수님 말씀이어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 원격 의료
관련돼서 그 이슈가 나오면은 이제 그간의 풍토를 보면 많이 회피하셨죠. 피하려고 하고 언급을 안 하는 방향으로 다른 쪽으로 이제 기대를 바꾸거나 그러는데 저는 이제 우리 서울대병원이 해외의 병원을 운영하게 됐을 때 2014년도에 쉐이크 칼리파 병원이라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파견 나가서 병원 셋업하면서 거기서 이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격으로 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매일 이제 원격으로 업무를 해봤는데 14년도에도 스카이프로도 원격으로 업무가 굉장히 원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사무 업무 아니면 일단 IT 업무이긴 하지만 의료와 관련돼서도 일정 부분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으로 환자 대 의사가 원격 진료가 불허된다고 해서 의사 대 의사가 원격 진료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할 수 있고 합법인데 같이 그냥 싸그리 터부시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너무 안타까웠고 과제 제안도 해서 여기 옆에 계신 황재인 교수님이랑 같이 그런 과제를 했습니다. 어떤 과제냐면 결국은 원격 교육 및 진료를 위한 텔레프레젠스 로봇 개발. 그래가지고 제가 아랍에미레이트 병원에 그런 로봇이 만들어져서 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제안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의사 대 의사가 원격 의료라도 잘하면 실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안전, 고객 중심 가치 이런 코스트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잘해보자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도 규제 요소 발굴하는 그런 자리에 저도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환자 대 의사가 원격 의료는 당연히 꾸준히 이제 해답을 찾아야 되겠지만 의사가 원격 의료에서도 충분히 써먹을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수가 관련해서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원격 의료 진료 말씀하시는데 사실 목포대학교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섬 지역에 의사분들이 없고 공중 보건의가 계시니까 목포에 있는 병원하고 원격으로 진료를 촉진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아들 하고 계시고요. 잘 결과가 좋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 기술적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황진희 박사님도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이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이야기한 거에 연습이 한데요. 기술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까지가 실제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들이 안 되는 경우 같아요. 원격 의료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법적인 문제가 있고 저희는 또 디지털 휴먼 써가지고 상담하는 걸 만들고 있는데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문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문하는 건 괜찮은데 설문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든 안 정확하든 간에 그걸 따지지 않고 그걸 고난이 묻는 거예요. 하는 자체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개발하기 전에 이제 약간 파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는 더 시급이 필요하고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안 하고 이제 어렵고 실제 현실에 지금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의료계에 대해서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 해외에 있는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제가 듣기에는 국내 의사 선생님들이 중국에 있는 성형 환자들 진료를 원격으로 본다고 이런 얘기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국가 간의 원격 의료 관련된 거는
나라마다 규정이 다 제각각입니다. 거기랑 협의해서 정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간에도 그게 규정이 달랐고 옛날에. 근데 이제 아마 방금도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 의사 대 의사가 원격 의료는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군부대에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환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부대 의료진이 있고 그다음에 원격제 이제 지원하는 의사가 있고 세 명이서 이제 진료하는 부분에 참여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외하고도 원격으로 할 때 의사 대 의사가 원격 의료 부분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해외 환자와 직접 우리나라 의사가 만나는 거는 아마 국가 간의 규정에 따라 움직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료가 아닌 다른 다른 건강 관리 또 웰니스 아니면 상담 이게 약간 그레이존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개별 국가 간의 소비자를 만나는 거는 다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정신과 그 면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호주나 이런 데는 원격 면담이 가능해요. 원격으로 의료 진료 자체가. 그래서 코로나 때도 아무 타격 없이 그냥 계속 환자들을 만나고 그때마다 수가가 발생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원천 봉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펄슨으로만 대면으로만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의료진 간 텔레컨퍼런스 말씀하셨는데 그거의 핵심은 의료진 간 텔레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수가가 발생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이나 호의 내지는 본인의 그 아카데믹한 그런 그 욕구 충족 뭐 이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활발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 내지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 이런 거는 텔레컨퍼런스를 저희가 하죠. 이제 우리 이제 선진 기술을 좀 전수를 해야 되겠대. 뭐 이런 것들은 하는데 지금 수가 발생 차원에서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격 상담 같은 경우는 아마 중국 쪽에 아마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가 간의 의사 대 의사가 원격으로 할 때 수가가 해결이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아까 쉐이칼리파 병원 관련해서 텔레프리스 로봇 개발 과제 할 때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거는 저희가 같은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발 병원에서 해외 진출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동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같은 계열 병원끼리는 저희도 이제 여러 개의 계열 병원들이 있고 계열 병원 브랜치 병원들이 있는데 브랜치 병원들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얼마든지 수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는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디지털 트리트먼트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치료 행위 말 그대로 치료 행위인데 그게 약간 뭐랄까 의사 선생님들의 영역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선이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디지털 트리트먼트 하라고 지시할 때는 괜찮은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디지털 트리트먼트 도구들을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만들 수 있겠지요. 일반 회사에서 만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일반 회사에 만들었는 게 특정한 어떤 법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어떤 인증을 받았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건지 어떤 절차가 있나요? 저희 그 식약청을 통과해야 될 거예요. KFDA를.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연구용으로 진행되고 있고 연구를 해서 자체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벤처 회사랑 연결해서 특허를 이전하면서 그 회사에서 어떤 기술을 이전받아서 개발을 하든지 두 가지 형태인데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KFD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통과된 사례가 그 오티즘의 자폐증에서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아주 드뭅니다. 지금 트리트먼트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는 디지털 치료제도 있어요. 치료기기, 우리나라에서 치료기기라고 하죠. 그것도 있고 기존에 원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서 있었던 항목들이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걸 다 합쳐서 결국은 의료기기거든요. 의료기기라면 약이든 의료기기든 간에 다 레귤레이션 기관을 통과를 해야 현장에서 서비스 공작을 하고 거래가 구매가 가능하고 이런 거니까 당연히 인허가
프로세스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것도 보험 국가까지 발생시키고 이래야 되는 많이 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제로 그 트리트먼트 하는 거 외에 임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본 논문 중에서 연대를 드시는데 그 버츠 위아래 써가지고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연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그런 환자는 거의 완전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 있을 때도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데 병원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특별한 요인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그 텔레컨센트 연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법적으로 지금 레귤레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연구도 연구 차원에서 볼런티어링을 환자를 인로를 했을 거고요. 거기 동의한 환자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계획이 이제 임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면 IRB라고 해서 원내 윤리위원회를 통과를 하면 거기서 오케이를 하면 연구가 진행을 하되 그 다음 단계는 다른 문제예요. 인허가 받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 연구까지는 예, 연구까지는 예 원내에서만 오케이 하고 보호자 환자들이 컨센트만 받은 인포드 컨센트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질문들을 보면은 결국은 일반 IT 업체에서도 같은 질문들을 되게 반복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기 과정에 대한 부분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결국은 건 바이 건으로 다 확인해가면서 결국은 상용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임상가들하고 만나고 또 디스커션하고 또 상용화 과정에 서로 매칭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도 그 메타버스 연구회가 병원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그 메타버스 학회로 창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구를 약간 저희가 단일화해서 한번 제시해보는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서 많은 관심을 학회에 가져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산업계와 또 연구계, 학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분들께서도 지금 초롱초롱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한영 교수님께서 그 의료계 이제 니즈를 조금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니즈를 들어보면은 약간 이제 치료 용으로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터를 좀 더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혜택 기술을 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제 교육 같은 거 아니면 의사 시험 같은 걸 VR로 쓰는 쪽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런 교육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런 주변의 어떤 의료 전문가들을 도와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그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전문 의료인들의 어떤 치료 이외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그런 니즈 같은 거는 좀 어떤 것들이 더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잘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뭐 의료진들이 치료하는 거 이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키스트인데 저희가 속해 있는 데가 AI 로봇 연구소인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로봇을 가지고 뭐 간호사들이 의료 도구들을 옮기는 거를 뭐 도와준다든지 약간 그런 쪽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거 가지고 전문의인들이 어떤 다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첫 번째는 저희가 어쨌든 인허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 치료를 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툴 키트가 개발이 된다면 그거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의과대학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 학생들이 구매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약간 치료용하고는 좀 다르게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지금 저 공영주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뭐냐면 저희 소아수술방하고 그다음에 입구, 소아수술장 입구하고의 그 장면을 메타버스로 구현을 한 다음에 실제 로봇을 투여를 해서 그 이송 로봇인데 그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한 그 이미지대로 가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아니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치료, 환자에 대한 치료 말고 병원 내 어떤 이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병원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는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몇 개 보여드렸던 병원 소개하는 그런 어떤 메타버스 환경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병원 자체에서 스마트 병원이라고 해서 아마 정부 과제도 몇 개 나온 것 같고요. 스마트 병원이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보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라고 이제 신조어가 나왔다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들어갈 텐데, 저는 이제 오늘 발표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그 기조는 웹 3.0의 하나의 형태다. 웹 3.0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웹 환경, IT 환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월드와이드 웹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들 생소했지만 결국은 누구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웹이 우리 모든 생활을 다 커버하고 있듯이 메타버스도 모든 생활을,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보다는 각자의 영역, 서비스 영역에서 문제점이가 다 기존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메타버스라는 기술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메타버스 뭐 할 수 있냐, 병원에서 뭐 할 수 있냐는 진료 영역하고 비진료 영역을 크게 나눠서도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때는 비진료 영역의 대표 사례로서 이제 교육 훈련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말고도 얘기되는 게 아퍼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운영하는 관점, 경영자적 관점이나 행정적 관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병원 내에서만 주로 논의는 많이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진료 영역은 한번 이미 말씀드렸고, 그래서 영역을 따지고 보면은 모든 분야에 다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청중분들께서도 질문 없으신가요? 저는 좀 궁금해서 저는 의료 쪽을 전공하거나 그러지 전혀 않고 해서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VR, AR 기기들을 이용해서 그 의료 현장에서 직접 활용을 하고 수술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VR 멀미가 좀 있거든요. 실제 직접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술적 한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기기들을 쓰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현장에서 이런 기기들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현장의 그 반응들. 우선 모션 시크니스는 문제 중에 하나로 많이 거론이 되고 아마 그 모션 시크니스 자체를 또 메타버스 환경에서 디센트리제이션해서 이제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과제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전 과정에 VR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포인트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지럽지는 않은 것 같고 VR이나 뭐 AR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제 관점만 그냥 저는 의료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황 선생님 그 박물관 얘기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얼마 안 되죠. 이제 복강경 수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복강경 뭐 구멍 이렇게 뚫어 수술한다. 복강경이 사실 도입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굉장히 급속도로 했는데 저희 퇴임하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딱 50이 됐을 때 그 임팩트가 딱 온 거예요. 이제
보강경이 도입이 막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한번 해보시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 전에 본인이 해왔던 방식하고 너무 다르니까 한 건은 수술 한 건을 했는데 너무 힘들게 하신 다음에 아 나는 못하겠다고 이제 포기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나 이제 거의 수술의 60% 70% 이상이 보강경을 돼버리니까 이 선생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하나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무기를 잃어버리셨다. 그래서 저는 AR, VR,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어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자를 잘 진료하기 위한 적정 진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거가 뭔가를 100% 대체하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은 그렇고 이제 선생님들도 뭐 모션 시크니스를 비롯해서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해부학 실습이다 그러면 카데바 사체를 가지고 직접 해야지 이게 진짜 해부학 실습이지 뭐 이게 뭐 쓰고 뭐 이거 하는 거 의미 없다 이런 선생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이십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카데바 실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셔널하게 부가적으로 더 무게 하나를 더 갖는다 이런 개념으로 오픈 마인드로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한점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이랑 약간 유사한 부분인데 저는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정밀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의 스텝이 뭐 3단계였다 보면 AR과 VR이 들어가서 뭐 5단계 또 10단계가 돼서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단계가 스텝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교육 효과의 효율성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퀄리티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모션 시크니스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항상 뭐 저도 XR 분야 연구를 꽤 이제 오래 해와서 항상 질문이 나옵니다. 청중석에서 어지러움이 어떻게 할 거냐 나오긴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어지럼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계시죠. 이비인후과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안과에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리고 전정기관하고 시각 관련된 기관들을 결국은 알아야 되고 또 뇌에서까지 뇌에 대해서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학적 또는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 코업을 하고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미팅을 하면서 어지럼과 관련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교수님 말씀해 주신 어지러움 자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지럼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일부러 어지럼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공학자들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유명한 그리고 이 메타버스 영역 또는 XR 영역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회사들이 본인들만의 그 개발 프랙티스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어놔서 배포해요. 자기네 개발 툴킷을 이용해서 개발할 때는 어지러운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개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해줘요. 근데 그게 되게 산재돼 있어요. 회사마다 다 얘기하는 영역이 일부분들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일단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학회 광고하지만 우리 메타버스 학회에서 그런 영역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해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또 너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의료 메타버스 학회를 이제 다음 주에 창립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좋은 출발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런 분야는 이제 결국은 엔지니어링하고 이 의료하고 이 두 분야가 정말 잘 융합돼야지나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쭉 해오면서 이제 제가 제 경험으로는 저는 이제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를 좀 수술하는데 이렇게 써먹으면 좋겠다. 저렇게 치료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 같이 코어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그런 거 못하나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또 그 선생님이 저한테 선생님 이런 거 좀 해줄 수 있어요? 되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그 원해서 실제로 그 사용하실 분이 원해서 이런 거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한 거는 되게 실제로 써먹고 유용해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이 마인드가 이제 좀 전형적으로 좀 바뀌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학회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많은 분들이 더 공감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더 많이 내주시면 사실 이런 원하는 거가 뭔지만 알면 그거는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건전한 이런 교류와 이런 융합의 장 같은 것들이 자꾸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런 그 의료 메타버스에 대한 그 토론도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예,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오늘 강의랑 그리고 패널 토론까지 정말 잘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기사를 보는데 지금 뭐 물론 막좀 한계점들도 얘기해 주시고 이게 전망들도 정말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걱정만 그리고 또 흥미롭게 지켜보는 중독이라는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가 사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게임적 요소가 발전해서 메타버스로 구현됐다는 인식이 강한데 그러면 이제 또 김영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 그리고 몰입감을 극대화하거나 몰입감을 통해서 뭔가 이 컨텐츠를 좀 더 지금은 이제 교육 사실 뭐 의료진들 분들이 이제 또 몰입에 더 돼서 그 효과를 든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거로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사실 디지털 치료제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좀 지나갈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물론 제도적이나 이런 것들이 갖고 왔는데 환자분들도 이제 메타버스 의료 치료를 받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중독 이슈들이 갑자기 이제 떠오를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료진들 분들께서는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 갖고 특히나 이제 두 분께서는 소아외과에 소속이 되셔서 아마 또 이런 부분 좀 더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뭐 ADHD나 아니면 오티즘 이런 데서 디지털 테라피틱스를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상당히 의사들 내부에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모션 시크니스와 함께 저희가 이거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꼭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거를 고려하기 때문에 쉽게 이런 거에 대한 인허가들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중독을 비롯해서 많이 사회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법제적으로나 윤리 문제까지도 많이 있는데 그런 영역도 논의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 학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연구회가 생겼지만 저희가 학회로 확장하면서 법학을 하시는 분들도 모시고 그다음에 여러 학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메타버스로 교환되어서 말씀하신 이슈들을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점점 많이 흘러가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나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긴 하셨지만, 네,
저는 뭐 생각해보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 마무리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이제 연구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모임의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류하는 것들이 뜻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세미나도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냥 와서 강의하면 되나 하고 오긴 왔는데 와서 이제 여러 의료계에 바라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잠시나마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고 진료 분야와 교육 분야 중에서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교육 분야이긴 한데 교육 분야에서 제가 조금 그래도 이게 프로미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 그러니까 영제너레이션이죠. 이미 이런 메타버스나 VR 콘텐츠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가르치는 우리는 어색하지만 받아들이는 그분들은 너무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만 조금 생각을 바꾸면 우리 학생들은 조금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기회를 주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제 연구하고 또 교육을 하면서 저는 생각을 바꿔 말씀드리면 의료에서 추구하는 서비스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의료의 질, 환자 안전, 비용 효율성, 그다음에 고객 환자 중심 가치들이 있는데 기존의 의료는 공급자 중심 의료 서비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뭐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결국은 미래 의료 또는 뭐 정밀 의료 이런 그런 어젠더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객 중심 가치,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에 참여가 더 많아져야 되고 환자들의 권리가 강화돼야 된다. 인게이지먼트, 인파워먼트 이런 말들은 학문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교과서적으로 저는 이제 얘기하고 학생들한테도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웹 환경 변화인 웹 3.0이나 또 메타버스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교과서적으로만 얘기했던 내용들이 실제 의료나 의학에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이제 세상에 나오지 않았나. 조금 더 그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그런 영역에 있어서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이제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VR 처음 배울 때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VR이 제일 응용 분야, 큰 응용 분야, 의용하고 군사라고 했거든요. 이 측면에서 그때 왜냐하면 사람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아무리 비싸도 한다. 그래서 VR은 그때 비싸기 때문에 이제 의료가 할 거다 했지만 반대로 요즘 VR 장비가 저렴해지니까 많이 쓰이고 있고 의료에 적용되는 상황을 보면 되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돼서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어떤 세상의 조류가 의료까지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 산업이잖아요. 가장 그 심한 대면 산업 중에 한 개인데 여기까지 이제 가볼수록 이제 비대면 공업적으로 하는 시대가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참 연구할 게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모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메타버스 미래 포럼 제4회 세미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패널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